어느 날 문득 길이 우리를 부릅니다. 오래 머물렀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지금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여행이란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익숙했던 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고. 비행기 창 너머 펼쳐진 낯선 하늘, 골목을 돌 때마다 마주치는 새로운 냄새와 소리들. 그곳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여정이 끝난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고니와 함께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납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지금 여행의 이유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입니다. 첫 곡으로 들은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신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할 내용은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의 여행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었을 때 이야기를 글로 쓴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이유를 냈기 때문인지 지금까지 여행했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같은 질문을 요즘도 많이 받는다.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최근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을 하나 경험하기는 했다. 멀리 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길에는 사람이 없었고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아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었다. 학교들도 휴교하여 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꼬리를 물고 이륙하는 여행기의 객실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다. 공항 입국장에선 잔뜩 겁에 질린 소수의 승객이 면세점 봉투 하나 없이 서둘러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길에서는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사람들이 어쩌다 맨 얼굴로 할보하는 이를 보면 질색을 하며 애둘러 피해갔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흥 종교 집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자식들과 떨어져 요양원으로 들어간 노인들은 몇 달이 지나도록 바깥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가 외롭게 죽어갔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감염되어 격리 중이라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 접촉이라는 말이 어디서나 들렸다. 친밀감은 불온한 감정이었다. 악수가 사라졌고 친구보다 가족이 다시 소중해졌다. 대형 병원이나 관공서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고글을 쓰고 흰 방역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이들이 작은 구멍으로 팔만 내밀어 면봉으로 사람들의 콧속을 쑤셨다. 고개를 뒤로 젖힌 어두운 낯빛의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굴욕을 참아냈다. 오랜 휴업 끝에 문을 연 식당에선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된 식탁에서 사람들이 말없이 서로를 경계하며 조용히 밥알을 씹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아예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식당 입구에 QR코드 판독기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출근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내부는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 흘렀다. KF94 마스크를 빈틈없이 착용한 승객들이 서로를 곁눈질하며 밀접 접촉의 형벌을 견뎌냈다. 일자리를 잃은 관광업 종사자들은 이륜차 운전을 배워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대규모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감염되어 죽은 이들은 가족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시신은 방역기관에 의해 영안실이 아니라 화장터로 보내졌다. 집에 틀어박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뉴스만 보았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이 모두 취소되어 채널마다 신작이 실종되고 재방송이 넘쳐났다. 다른 나라는 더 지옥이었다. 시체를 실은 냉동 트럭들이 시내 곳곳에 주차돼 있고 병원 복도까지 감염자들이 누워 있었다. 아직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백신들이 여러 회사에서 출시되었고 접종은 시민의 신성한 의무였다.
자의적 미접종자는 식당과 관공서 출입을 거부당했다. 와중에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가치가 폭등했다.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이들이 새 책상과 새 침대, 새 조명을 사들였다. 아예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이들 때문에 디자이너, 목수 등 관련 전문가의 몸값이 뛰었고 가구업체의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 오랜 거리두기로 손실이 누적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낀 채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이 여행은 3년째가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다. 여행의 이후 초판이 나온 것은 2019년 4월이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내가 처음 해외여행을 한 것이 1990년이었는데 정확히 30년 만에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를 경험한 것이다. 조짐은 1월부터 심상치 않았다. 중국 우한발 폐렴이 심상치 않게 확산되더니 중국 전역이 봉쇄되었다. 이 불길한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그 무렵 나의 일과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와 감염자 통계를 확인하고 그 우물한 숫자를 일기에 적는 것으로 시작했다. 어떤 역사적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사망자와 감염자 모두 가파르게 늘었고 한 달이 지나자 통계를 확인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0년 내내 나는 가끔 동네에서 장을 보러 가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외부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전업 작가라 나가야 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다만 참을 수 없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지금 이상한 질병이 퍼지는 나라를 여행 중이고 이 불쾌한 여행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그럼 나는 이걸 여행기로 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팬데믹은 전 세계가 당면한 재난이었고 내가 방구석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무한에 가까웠으므로 나는 여러 다른 나라의 언론사 웹사이트를 찾아다녔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방송 매체들은 나름대로의 기민함으로 이 재난을 시각화했다. 그러나 처음 보았을 때도 그랬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2020년 3월 18일자 뉴욕타임스의 대형 특집 기사 The Great Empty다. 1929년의 대공황이 The Great Depression의 번역어임을 감안하면 대공허쯤으로 번역될 제목이었다. 인터넷판 기사는 아무 텍스트 없이 흐린 하늘 아래 텅 비어있는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과 오벨리스크 사진으로 시작한다. 아래로 스크롤을 해도 텍스트 대신 록다운으로 아파트에 갇힌 상파울로 시민들, 단 한 명의 관광객도 없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사진만 나온다. 런던도 민헨도 텅 비었고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선 첼리스트가 혼자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보며 무관중 공연을 하고 있다. 대공허를 시각화한 섬뜩한 사진들은 스크롤을 따라 계속 이어진다.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해변에는 오직 한 사람의 산책자만 보이고 언제나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엔 비둘기들만 가득하다. 로마 스페인 계단의 분수는 말라있고 오가는 이가 하나도 없다. 주민과 관광객으로 붐볐던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들이 마치 재난영화의 세트장처럼 보인다. 그 무렵 앞이 보이지 않는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밀라노의 텅 빈 두오모 광장에서 검은 연미복을 입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신의 자비를 구했다. 록다운으로 좁은 집에 갇힌 사람들은 유튜브로 그 장면을 보았다. 그 시절 사람들은 아직 자신을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정체를 알지 못했고 이 무시무시한 팬데믹이 어떻게 끝날지 끝나기는 할지 가늠할 수 없었기에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었다. 이 바이러스를 일리아스에서 아폴론이 그리스군에게 쏘아댄 신의 화살에 비유하는 이도 있었다. 과학이 답을 내지 못하는 동안 종교와 신화, 가짜뉴스와 혐오가 빈자리를 채웠다. 3월 18일자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 이들은 말했다. 다시 여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될까? 우리가 타임스퀘어나 스페인 계단, 람블라스 거리에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다행히 인류는 큰 희생을 치르기는 했지만 신종 전염병을 이겨냈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의 낯선 도시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몇 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여행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몇십 년간 세계는 상대적으로 안전했고 해외여행은 천부적 권리처럼 여겨졌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광고 문구는 그런 정서를 잘 보여주었다. 열심히 일했다면 여행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소리로 들렸다. 인스타그램과 숏폼의 시대, 사람들은 피드에 올릴 멋진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의 화살은 아무리 많은 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것을 천부적 권리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긴다 해도 하루아침에 여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동안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동력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여행은 지금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가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여행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걸 보면 다른 시간대로 떠나는 것도 여행일 수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시공간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시공간이 전혀 다른 성질을 띠게 됨으로써 이동이 전혀 없어도 여행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그랬다.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갇혀버렸으나 지금 여기가 달라짐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로 온 것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어쩌면 기이한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의 사진들은 바로 그 점을 포착했다. 우리는 마치 평행우주에 도착한 이들처럼 익히 알던 곳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역동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신의 화살은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공격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픈 욕구,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안주를 곁들인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픈 욕구, 공연장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보며 방방 뛰고 싶은 욕구, 카페에 모여 앉아 무해한 수다를 떨며 안정감을 느끼고픈 욕구,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낯선 곳에 도착해 호텔의 여장을 풀고 거리로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픈 욕구가 신의 화살을 맞았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혼자가 되고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과 공연장에서의 떼창이 사라지고 호모 비아토르는 여행을 금지당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간관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갑자기 여행지가 되어버린 2020년의 서울에서 나는 혼자 놀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했다. 작은 정원을 더 열심히 가꾸고 요리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사회적 교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2020년의 피드는 대부분이 요리와 식물, 마당 양이들의 사진이었다. 해변 관광지에 가면 서퍼가 되고 니가타의 온천에 가면 발그레한 볼에 목욕광이 되듯이 그 시기에 나 역시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될 수밖에 없었다. 한때 매식이 금지되었고 그 금지가 풀린 뒤에도 식당을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만족을 위한 요리는 필수였고 수많은 이가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SNS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행을 향한 욕구는 해결이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익숙한 해결책으로 돌아갔다. 바로 책을 읽는 것이었다.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선배 작가로부터 수감자들이 가장 즐겨 대출하는 책이 요리책이라는 말을 들었다. 수감자들은 요리책을 읽는 것을 외식 간다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높은 해상도로 아름답게 찍힌 각종 요리를 눈으로 보면서 훗날 자유의 몸이 되어 먹게 될 때의 맛을 상상했던 것이다. 아마 다이어트 중인 이들이 유튜브 먹방을 거듭하여 보는 심리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처음에 나는 예전의 여행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곧 그간 사두기만 했던 여행서들을 들추기 시작했다.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책은 머나먼 섬들의 지도, 간 적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55개의 섬들이다. 이 책보다 팬데믹 시기의 상상의 여행에 더 어울리는 여행서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저자 유디트 샬란스키는 동독의 그라이프스팔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지도책 보기를 좋아했던 저자는 어느 날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통일 이후 동독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 역시 지도책을 좋아해 헌책방에서 옛날 지도책이 보이면 사두는 편이다. 이제는 사라진 나라들, 예컨대 유고슬라비아나 비아프라 같은 나라 이름을 거기에서 발견하면 묘한 감상에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런데 샬란스키는 아예 자신의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러니 간 적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섬들의 지도와 이야기로 책을 펴내기에 딱 맞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를 보면 55개의 섬이 나오는데 역시 내가 가본 섬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름만은 익숙한 섬들이 많다. 나폴레옹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 북극해의 루돌프 섬, 인도양의 크리스마스 섬, 태평양의 이오지마 섬과 이스터 섬. 나이 50이 넘도록 여행자로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들이니 앞으로도 가볼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절해고도야말로 편안한 내 집 소파에 앉아서 아름답게 디자인된 여행서로 읽기에 딱 적당하다. 나는 이 절해고도들에 얽힌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틈날 때마다 읽으며 요리책을 읽는 수감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썼지만 꼭 자기 몸으로 한 여행만이 여행은 아닐 테니까. 이런 류의 다른 책으로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브리스 포르톨라노의 사진 에세이 노 시그널이 있다. 이 책은 문명에서 벗어나 수도가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북극권의 툰드라, 몽골의 대초원, 그리스의 섬, 파타고니아의 팜파스, 노르웨이 베스테롤란제도의 등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찍이 실천한 이들의 이야기였다. 등대지기 엘레나는 따뜻한 난로 옆에서 이따금 범고래나 혹등고래 무리가 청어떼를 사냥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바람이 일 때는 독수리가 건물에 스치듯 다가오기도 한다. 자연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을 때 나 자신이 더욱 강하게 느껴져요. 산, 바다,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커다란 자유를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 대도시에서 무려 350km 떨어진 북극권의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의 통나무집에서 개들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 티냐는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는 생생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의 왕국에서 썰매 개 무리의 수장이다. 그녀는 겨울이면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상쾌한 공기가 활력을 가져다 주죠. 북극이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베일을 벗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하늘과 별, 북극권의 오로라.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갇혀있을 바에야 도시보다 차라리 저런 오지가 나은 것은 아닐까. 록다운 시기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자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삶이 쉬울 리가 없지만 결핍은 환상을 부추겼다. 환상 속으로 도피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나름의 응전도 있었다. 2020년 12월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북클럽을 만들었다. 나뿐 아니라 모두 갇혀 있었고 갇혀 있으면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다. 난생 처음 겪는 이 재난의 향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북클럽의 운영은 간단했다. 함께 읽을 책을 제안하고 한 달 동안 그 책을 같이 읽은 뒤 월말에 라이브 방송을 열어 감상을 나누는 것이었다. 북클럽은 기이한 디아스포라 상황에 처해 있던 책벌레들의 탈출구가 되었다. 매번 1000명 내외의 회원들이 라이브에 참여했고 지리적 경계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케냐에서도 접속했다. 북클럽은 책을 통한, 책을 향한 여행이 되었다. 우리는 마스이의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의 남아를 읽으며 가루이자와의 여름을 느꼈고 진저 게프니의 하프브로크를 읽으며 뉴멕시코의 황야를 버림받은 말들과 함께 달렸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이었고 이사벨 아옌데의 영혼의 집은 우리를 칠레로 데려갔다. 갇힌 자들에게 책은 세계와 역사로 향하는 문이었고 언제나 조용히 열려 있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한 인연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인류는 이겨냈다. 여행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도 아니었고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도 아니었다. 여행은 질병과 혐오가 없는 안전한 세계를 필요로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직도 서로에 대한 환대가 가능한 공간임을 증거하는 행위였다.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자폐인에게 좋은 집이 비자폐인에게도 좋은 집이라는 어느 건축가의 말처럼
여행자에게 좋은 세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좋은 세계였다. 여행은 적대와 혐오, 전염병과 전쟁이 있는 세계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행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팬데믹에서 배운 것들은 인류와 함께 앞으로도 공생하게 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을 들어보았습니다.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 여행법 잘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시기에 저희들의 암울했던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트로입니다. 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로봇들은 여행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블레이드 러너에서처럼 로봇과 인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로봇들은 지금의 인간들처럼 당장 자기 삶에 절실한 필요와는 별 상관없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길을 떠날까? 업무 출장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인간들의 여름 휴가나 배낭여행 같은 것을 로봇들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여행은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때로 위험을 초래한다. 로봇의 설계자는 이런 여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소프트웨어 이상이나 기계의 반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보면 인류는 이상한 종족이다. 인터넷이 막 보급될 무렵 여러 미래학자들이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예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 뉴욕이나 파리에 몸속하지 않고도 자기 집 소파에서 충분히 다 구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TV는 영화관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대중화될 때도 비슷했다. 그러나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는 아직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굳이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 극장까지 가서 옆자리 사람의 팝콘 씹는 소리를 견디면서 영화를 보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이다. 인기 있는 미술관에서는 관람객에 치여 그림을 상세히 보기 어렵다. 구글 아트앤컬처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세계의 유명 미술관을 마치 실제 들어가서 둘러보는 것처럼 360도로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페르메이르의 작품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코너도 있다. 직접 가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모든 면에서 현장에서 감상하는 것보다 낫다. 다리도 아프지 않고 티켓값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난다. 가서 거기 있고 싶어 하고 직접 내 몸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인간은 끝없이 이동해왔고 그런 본능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인류는 대형 유인원과 97% 이상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등은 활동량이 인간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만히 있는다. 10시간 정도를 털을 고르거나 쉬고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잔다. 유인원을 연구한 학자들은 궁금했다. 어째서 이들은 운동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는데 인간과 같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을까? 동물원의 침팬지조차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왜 매일같이 엄청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가? 유인원과 달리 초기 인류는 나무에서 내려와 걷고 뛰었다.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은 하루 평균 9km에서 12km를 이동하는데 이는 평균적인 미국인이 일주일 동안 걷거나 뛰는 거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인류는 치타처럼 빠르지 않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신 인간에게는 무시무시한 이동 능력과 지구력이 있었다.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인간 포유류, 인간 사냥꾼은 인간은 특이한 타입의 포유류이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초기 인류의 사냥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칼라하리 사막의 한 부족은 집단으로 쿠두 영양 사냥에 나서는데 이들의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들은 사냥감의 냄새와 흔적을 따라 뛰고 또 뛴다. 목표를 무리해서 고립시키면서 추적을 계속한다.
땡볕 아래에서 그들은 무려 8시간이나 영양을 쫓는다. 그들이 사냥감을 마침내 잡게 되는 것은 누군가 활을 잘 쏴서도 아니고 창을 잘 던져서도 아니다. 영양은 탈진하여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그러면 그들은 창을 들고 사냥감 가까이 다가간다. 탈진한 영양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포식자에게 몸을 맡기듯 눈을 끔뻑인다. 사냥꾼은 창으로 단번에 사냥감을 죽인 후 흙을 뿌려 8시간 동안 자신들의 추적을 따돌린 쿠두에게 존중을 표하고 머리와 몸을 정성스럽게 쓰다듬는다. 2007년에 하버드대 고고학과와 유타대 생물학과 합동연구팀은 원시 인류가 사냥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뛰어서 쫓아가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밝혀내 BBC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초기 인류가 어떤 존재였을지, 우리가 어떤 이들로부터 진화해 왔을지를 알 수 있다. 인류는 걸었다. 끝도 없이 걷거나 뛰었고 그게 다른 포유류와 다른 인류의 강점이었다. 어떤 인류는 아주 멀리까지 이동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그린란드나 북극권까지 갔고 몽골에서 출발한 어떤 그룹은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마야와 잉카, 아즈텍 문명을 일구었다. 2003년에 나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머물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온 작가들이 석 달간 함께 머물며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아이오와는 미중 서부에 위치한 작은 주로 옥수수와 대두 농사가 주력 산업인 따분한 곳이다. 그래도 아이오와 대학교는 창작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글을 쓰기에는 이런 곳이 딱 좋다. 한눈을 팔 것이 전혀 없다. 미국 문학계를 종행할 작가 지망생들과 그들을 가르친 유명 작가들이 대학이 위치한 인구 5만의 소도시 아이오와 시티를 거쳐갔다. 태산 같은 무료함과 권태로 신음하는 작가들을 위해 주최 측에서는 가끔 소풍을 주선했다. 하루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적을 보러 간다고 하길래 따라 나섰다. 검은 꽃을 출간한 직후였고 그걸 쓰기 위해 과테말라의 티칼이나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일대의 대규모 마야 문명 유적지를 다녀온 터였기 때문에 아이오와 평원의 아메리카 원주민 유적은 유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 보였다. 에피지 마운드 국립천연기념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유적은 옐로우강의 면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이오와가 유명 관광지가 아닌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갔다. 몇 달 동안 보아온 지평선에 지친 터라 그래도 초원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내려다 보이니 다들 좋아했다. 그들이 이 언덕을 쌓았어요. 안내를 맡은 아이오와 국제창작 프로그램 관계자가 우리가 딛고 선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주 오래전 이곳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멀리서 흙을 실어와 강가에 인공의 언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도는 높지 않았지만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사람의 힘만으로 쉽게 쌓을 만한 높이는 아니었다. 왜요? 내가 물었다. 기본적으로는 무덤이었죠. 선조들을 기리거나 그들의 정령과 소통하는 용도였다는 설도 있고요. 마운드 빌더라고 불리는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주로 미시시피강 동쪽에 이런 거대한 언덕들을 쌓고 신분이 높은 이들을 묻었대요. 아이오와 주만 해도 꽤 돼요. 왜 하필이면 강가에 왜 이렇게 큰 언덕을 인공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고고학자들도 아직 모른대요. 하지만 그게 뭔지 나는 바로 알 것 같았다. 배산임수네.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나도 굳이 번역해 주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어떤 민족들은 사람을 평지에 묻지 않고 산에 묻어요. 이왕이면 강이 보이면 좋지요. 그런 자리를 길하다고 생각하고 후손이 잘 된다고 믿거든요. 장래 풍습은 대를 거듭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매장의 풍습을 보고 그들이 어디에서 이주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대평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가에 정착한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는 종족들은 신분이 높은 자가 사망하자 언덕을 쌓아야 한다고 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강가에 묻나 생각했을 것이다. 언덕 위에는 봉분들로 보이는 부드러운 융기들이 잔디로 덮여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경북 고령이나 부산 동네의 가야고분들이 바로 떠올랐다. 그리고 끝없이 이동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유전자에 새겨진 이동의 본능,
여행은 어디로든 움직여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인류가 현대에 남긴 진화의 흔적이고 문화일지도 모른다. 피곤하고 위험한 데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여전히 인간은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아니, 인터넷 시대가 되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던 여행은 오히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관광기구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이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199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억 2천만 명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으나 2016년이 되면 12억 4천만 명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났다. 전 세계 항공 승객은 1995년에는 13억 명가량이었는데 2017년에는 39억 명으로 3배나 폭증했다. 인류는 여행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동하고자 한다는 것을 통계는 보여준다. VR이니 AR이니 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여행을 대체하리라는 얘기도 어디선가 벌써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호모 비아토르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나고 있다. 들으신 노래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트로. 여행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는 또 하나의 유전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것, 길을 떠난다는 것은 저희 유전자가 시키는 일을 당연히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다음은 아폴로 8호에 보내온 사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뒤인 1968년 12월 인류는 처음으로 달 궤도를 돌았다. 아폴로 8호였다. 당시에는 대단했지만 다음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로 옮겨가 버렸다. 그러나 아폴로 8호의 3명의 승무원들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목격한 인물들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구라는 행성이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처음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4바퀴째를 돌고 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행성이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셔터를 눌렀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그것은 지구에 남겨진 다른 인류에게 보내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선물이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이 이미지 속에서 지구는 우주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떠있는 작고 외로운 푸른 구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작은 구슬이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야 할 곳이었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남겨져 있는 우주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시는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 진입한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발행된 뉴욕타임즈에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인류가 지구의 승객이라는 비유는 지금으로서는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에는 읽자마자 무릎을 칠 만한 것이었다. 승객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왔다가 떠나는 존재일 뿐이다. 맥클리시는 이어서 우주의 이 끝모를 차가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형제, 서로가 형제임을 진실로 아는 형제라고 부연했다. 지구가 고작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구슬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인은 자존심을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 푸르게 빛나는 우주의 오아시스와 우리 서로를 모든 동식물을 같은 행성에 탑승한 승객이자 동료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인생을 여행으로, 인간을 여행자로 비유한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시인과 가객들이 그렇게 노래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최희준의 하숙생이 있을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생이 여행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어디에선가 오고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결국은 떠난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지구라는 별에 도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여행은 먼저 도착한 이들의 어마어마한 환대에 의해서만 겨우 시작될 수 있다. 신생아는 자기가 도착한 나라의 말을 모른다. 부모와 친척들이 참을성을 가지고 몇 년을 도와야 비로소 기초적인 언어를 익힐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
충분히 성장하면 인간은 지구에 새로 도착한 여행자들을 환대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것을 갚는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갈 때 남아있는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을 환송한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명은 마치 다른 세계로 떠나는 여행자를 배웅하듯이 망자를 대한다. 관 속에 노잣돈이나 길동무 인형을 넣어준다. 철저한 무신론자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면 그들이 다음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한다. 인간이 타인의 환대 없이 지구라는 행성을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낯선 곳에 도착한 여행자도 현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인류는 오랜 세월 서로를 적대하고 사륙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이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절실한 것들을 제공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떠나보내오기도 했다. 거의 모든 문명에 특히 이동이 잦은 유목민들에게는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계율들이 남아있다. 2016년 5월에 나는 파리 오스테를리츠역에서 오를레앙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은 북새통이었다.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참여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인들은 대체로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불편을 감내하는 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언제나 스트레스를 준다. 어떤 열차는 취소되고 어떤 열차는 연착하고 어떤 열차는 아예 안내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들은 잔뜩 신경이 곤두선 채 안내판만 보고 있었다. 아내와 내가 타야 할 열차도 1시간 정도 지연된 끝에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오를레앙에서는 빛의 제국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 프랑스 초연으로 상연될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오를레앙까지 오는 기차를 오래전에 예약해 두었고 좌석도 지정해 두었다. 그러나 몇 편의 기차가 취소된 후에 들어온 열차여서 원래 몇 시에 출발했어야 할 기차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기차는 10,000원이었고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우리는 정해진 좌석을 찾아 앉았지만 곧 한 여자가 다가와 우리가 앉은 자리가 자기 자리라며 비키라고 했다. 일어나려던 우리를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들이 말렸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여자와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한참 동안 설전이 계속되었다. 불어로 진행된 그 다툼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맥락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리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파업 상황 아닌가. 게다가 이들은 여행자다. 그들이 불어를 못하고 여기 사정을 모른다고 당신이 그들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결국 자리를 지켰다. 우리를 위해 싸워준 사람 중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오를레앙에 간다고 하자 자기들도 거기로 간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 기차는 끝내 오를레앙까지 가지 못하고 작은 간이역에 멈춰섰다. 승객들은 안내방송을 듣더니 모두 하차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위해 싸워준 이들이 우리를 오를레앙 시내까지 가는 셔틀버스로 안내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예정된 시간에 오를레앙에 도착해 정해진 공연에 참석할 수 있었다. 기차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주최 측은 파업으로 기차가 도착하지 않아 우리와 길이 엇갈리자 당황한 상태였다. 이런 환대는 정말 고맙지만 드물지는 않았다. 환대의 관점에서 지난 여행들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와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역으로 꼽히는 도쿄의 신주쿠와 시부야역에서, 대중교통이 끊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발리의 우붓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통하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이름 모를 이들이 출구를 알려주고 차를 태워주고 종교축제에 데려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20여 년 전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샤워는 큰 물통에 받아놓은 빗물로 하던 시절의 발리. 혼자 여행하는 나에게 현지인 남성이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뉴먼이었다. 뉴먼은 나에게 우붓과 그 일대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다. 표정이 밝고 선했다. 나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50cc 혼다 오토바이를 가리켰다. 그는 나를 태우고 먼저 자기 가족에게 데려갔다. 갓난 사내 아이와 그의 부인이 그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뉴먼의 가족을 사진으로 찍었다. 뉴먼은 가족 사진이 처음이라며 나중에 그 사진을 꼭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나를 인근 사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힌두교 종교 행사에도 데리고 갔다. 여행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수천 명의 인파가 사원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그를 따라 잠깐 힌두교도가 되었다.
사제가 내 이마에 성수를 바르고 뭔가를 붙여주었던 것이다. 하루 종일 그는 평범한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없는 곳들로만 나를 데려갔다. 그에게 준 것이라고는 오토바이 기름값과 약간의 사례비였는데 서울에서는 밥 한 끼도 못 사 먹을 정도의 액수에 불과했다. 그는 분명 돈을 받고 나를 안내했지만 그가 베푼 것도 일종의 환대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의 가족을 만났고 그가 믿는 신과 그 신이 사는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온전히 믿어야만 했다. 나의 신뢰는 그의 환대로 돌아왔다. 철학자 알폰스 랑기스는 여행에서 우리가 낯선 이에게 품는 신뢰, 그것의 기묘함에 대해 썼다. 고향과 공동체를 떠나 한동안 먼 곳에서 지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그 사람과 핏줄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신념이나 공동체를 공유하지도 않고 계약으로 묶여 있지도 않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가족이나 부족의 일원인지도 모르며 그가 사는 마을의 위치도 그가 사회와 자연과 우주 속에서 어떤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를 신뢰한다. 그의 말이나 몸짓도 이해 못하고 목적이나 동기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때 발생하는 신뢰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행동으로 이루어 놓은 공간을 건너뛰어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는 진짜 개인과 곧바로 접촉하는 것이다. 일단 누군가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의 정신 속으로 평안함뿐 아니라 자극과 흥분이 파고 들어온다. 신뢰란 다른 생명체와 맺어지는 관계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준다. 신뢰란 죽음만큼이나 동기를 짐작할 수 없는 어떤 인물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다. 낯선 이를 신뢰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신뢰 안에는 용기뿐 아니라 기쁨과 유쾌함도 들어있다. 신뢰는 위기가 닥쳤을 때 웃게 해준다. 그리고 성적인 매혹도 신뢰와 아주 흡사하다.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푹 빠지면 한없이 끌려가게 되듯 무조건적인 신뢰도 마찬가지다. 역으로 신뢰에도 성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신뢰는 타인의 알 수 없는 핵심에 집착하는 맹목적인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는 타인의 감정 및 영향력과 연결된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건네기 위해서 자신의 뒤를 따라 낙하하는 동료에게 보이는 신뢰감에는 어딘가 성적인 면이 있다. 정글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원주민 젊은이에게 보이는 그 신뢰감도 마찬가지다. 신뢰란 대담하면서도 아찔하고 탐욕스럽다. 여행자가 보내는 신뢰는 환대와 쌍을 이루고 있다. 신뢰를 보내는 여행자에게 인류는 환대로 응답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구약 성서의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여행자의 신뢰를 배신했을 때 유목민의 신이 얼마나 커다란 벌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다. 밤은 여행자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성벽 위에 앉아있던 원주민 롯은 여행자인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청한다. 천사들은 처음에는 사양한다.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새겠소. 그러나 롯이 간절히 원하자 그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 롯이 구워준 빵도 먹는다. 그들은 롯을 신뢰했고 롯은 환대로 답한다. 그런데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집을 에워싼다. 그러고는 주인인 롯을 불러 말한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롯은 그들을 말리고 간청한다. 롯은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사내들은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한다. 그제야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구하고 유황불로 소돔을 태워버린다. 나는 뉴먼을 신뢰하고 그의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가 가자는 대로 갔다. 그러나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저녁에는 내가 묵는 숙소로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주었다. 버스가 끊긴 노르망디의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한없이 걷고 있었다. 지나가던 푸조 승용차가 멈췄다. 한 남자가 차창을 열고 사정을 묻더니 일단 자기 차에 타라고 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커피와 쿠키 같은 것을 내왔다. 일본에서 사온 부채, 중국에서 사온 불상들로 거실이 장식돼 있었다. 그는 자기 가족들도 여행을 좋아하고 특히 아시아에서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노르망디 토박이인 그는 버스가 끊긴 시간에 배낭을 메고 걷고 있는 나의 곤란을 금세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자 그는 나를 숙소까지 태워주었다.
이런 환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언젠가 읽은 여행기에서 나는 답을 찾았다. 저자는 북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그제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황하는 그녀 대신 현지인 할머니가 버스 요금을 내주었다.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에게 갚을 필요 없다.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환대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다. 몇 년 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여행자 둘이 커다란 슈트케이스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슈트케이스에는 아직 띄지 않은 수화물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공항철도로 서울역까지 온 것 같았다. 그런데 그들은 택시를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슈트케이스를 트렁크에 넣은 후 조수석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지만 그때마다 기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들이 내려 트렁크에서 슈트케이스를 꺼내면 택시는 다른 승객들을 태우고 떠났다. 3번쯤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고 택시가 내 앞에 와서 멈추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명동에 있는 호텔이 그들의 행선지였다. 유명한 호텔이어서 기사들이 모를 수는 없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여서 피한 것이었다. 그들을 택시에 태운 후 조수석 문을 열고 기사에게 그들의 행선지를 말하자 그제야 택시는 군말 없이 떠났다. 오를레안과 그 밖에 많은 곳에서 받은 환대를 조금 갚았다는 느낌이었다. 인류가 한 배에 탄 승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달의 뒤편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인 여행을 통해 환대와 신뢰의 순환을 거듭하여 경험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번성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달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것과 그 푸른 구슬에서 시인이 바로 인류애를 떠올린 것은 지구라는 행성의 승객인 우리 모두가 오랜 세월을 서로에게 보여준 신뢰와 환대 덕분이었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여러 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떠남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렘이든 도피이든 혹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무엇이든 간요. 여행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행이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닐까요? 길에서 마주한 새로운 풍경, 책 속에서 만난 또 다른 시선들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사실은 여행의 끝이란 것이 있을까요?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여행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책 속에서, 기억 속에서, 혹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문장들 속에서요. 이제 책을 덮고 군이와 함께한 이 길을 가만히 되새겨 봅니다. 언젠가 다시 떠날 날을 기다리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뵐게요. 군이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만나요.